제126화 탈진도 제1장. 그러나 육소는 이미 숲으로 옮긴 촉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촉군의 태만해진 모습을 보자 작전을 방비 위주에서 공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수들을 모두 군막으로 불러들인 뒤 영을 내렸다. 나는 왕명을 받은 이래 한 번도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였소. 이제 촉군을 보고 동태를 파악하였으니 우선 강남 쪽 기슭의 군영부터 빼앗고자 하는데 누가 나서겠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당 주태 능통등이 나섰다. 내가 가겠소. 나도 가겠소. 나도 나서리다. 그러나 대도독 자리에 높이 앉은 육소는 그들을 물리치고 저 아래쪽 섬돌 밑에 있던 하급장수 순우단을 불렀다. 그대에게 5천 군사를 내줄 터이니 강남 쪽에 있는 네 번째 군영을 취하도록 하라. 그곳은 총나라 장수 부동이 지키고 있는데 오늘 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나도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가리라. 명을 받은 순우단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육소는 다시 서성과 정봉을 불러 영을 내렸다. 그대들은 각기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촉군의 군영 밖 오리쯤에 주둔해 있으시오. 만일 순우단이 패하여 돌아오거든 즉시 나가 그를 구하되 절대 촉군을 추격해서는 아니 되오. 이에 서성과 정봉도 각기 군사를 이끌고 지정한 장소로 떠났다. 그날 해걸음에 떠난 순우단이 촉군 군영 부근에 도착하니 때는 이미 삼경이 지난 시각이었다. 순우단은 군사들에게 북치고 고함을 지르며 쳐들어가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촉군 진영에서는 부동이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순우단은 창을 꼬나든 부동과 맞붙었으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에 순우단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데 갑자기 함성이 울리며 한때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조용이었다. 순우단은 가까스로 활로를 열고 달아났지만 그를 따르던 군사는 태반이 꺾이고 말았다. 한참 달아나고 있는데 산 뒤쪽에서 또다시 한 무리의 오랑캐 군사가 나타나더니 길을 막았다. 앞장선 장수는 오랑캐 대장 사마가였다. 순우단이 사력을 다해 포위망을 벗어나자 뒤에서는 부동 조용 사마가의 군사들이 새 길로 추격해왔다. 정신없이 달려 본영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서성과 정봉이 이끄는 오군이 양쪽으로 나타났다. 이에 촉군이 물러갔다. 두 사람은 순우단을 구해 군영으로 돌아왔다. 몸에 화살이 꽂힌 채 돌아온 순우단은 육손을 뵙고 죄를 청했다. 내어주신 군사 5천을 거의 잃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내 일부러 적의 허시를 시험해 보았을 뿐이다. 촉군을 무찌를 계책은 따로 세워놓았으니 걱정 말라. 그렇게 육손이 위로하자 옆에 있던 서성과 정봉이 말했다. 촉군의 군세가 커서 무찌르기 어렵소. 공연히 군사나 축내고 장수나 잃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요. 그러자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나의 이번 계책을 꿰뚫어 볼 사람은 제갈량뿐이요. 그런데 천행으로 이곳에 없으니 이는 하늘이 내게 큰 공을 세우라는 뜻이요. 그리고는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장령을 내렸다. 주요는 강을 따라 진군하라. 내일 오후에 동남풍이 크게 불면 배에 마른 풀을 잔뜩 싣고 지시한 대로 행하라. 예. 한당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의 북쪽 기슭을 공격하라. 예. 주태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의 남쪽 기슭을 공격하라. 예. 세 장수가 정렬하자 육손은 다시 말을 이었다. 군사들은 각각 유황과 염초를 속에 넣은 마른 풀 한 단과 불씨를 휴대하라. 그런 다음 창이나 칼을 들고 올라가 촉군 진영에 도착하거든 동남풍에 따라 불을 지르라. 촉군의 진지 40곳 중 한 진지씩 건너뛰어 20진지만 불을 지르라. 또 군은 마른 식량을 미리 휴대하여 잠시도 물러나지 말고 유비를 잡을 때까지 밤낮으로 치라. 장수들은 군령을 들은 뒤 각자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제2장. 그 시각 유비는 어영에서 오군을 무찌를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막 앞에 세워놓은 중군 깃발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 혼자 쓰러졌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유비가 물어보자 옆에 있던 참모 정기가 대답했다. 오늘 밤 오군이 기습해올 징조가 아니겠사옵니까? 어젯밤 다 죽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오겠느냐? 하지만 육손이 우리를 시험해 본 것이라면 어찌하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산 위에서 보니 멀리 오군 병사들이 모두 산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가고 있었사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유비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말했다. 이는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 병사들일 것이다. 모두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영을 내린 뒤 관음과 장포를 불러 기마병 500을 각각 이끌고 나가 순찰을 돌게 했다.
해질녘에 순찰을 나갔던 관흥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강의 북쪽 군영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나이다. 이에 유비는 관흥에게는 강북, 장포에게는 강남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다시 잘 살펴보도록 했다. 만일 오군이 쳐들어오거든 어서 돌아와서 알리거라. 예, 두 장수는 명을 받고 달려갔다. 초경 무렵이다. 동남풍이 몰아치더니 어영 왼쪽에 있는 진지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그 불을 끄려고 달려드는데 이번에는 어영 오른쪽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강한 바람에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순식간에 숲으로 번졌다. 외침과 아우성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두 진지의 군마들은 불을 피하려고 모두 뛰쳐나와 어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어영 안에서 군사들이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밟고 밟혀 죽는 사람이 얼마인지도 몰랐다. 그 뒤로 오군이 쳐들어왔는데 서로 뒤엉켜 혼란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유비는 급히 말에 올라 풍습의 진지로 달아났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화염에 휩싸인 진지의 불꽃은 하늘 높이 치솟으며 강남과 강북을 대낮처럼 훤히 밝히고 있었다. 풍습은 황급히 말에 올라 수십 기를 이끌고 달아나다가 오나라 장수 서성이 이끄는 군사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두 군사는 서로 맞붙어 싸웠다. 그것을 본 유비가 말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달아나자 서성은 풍습을 버려둔 채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뒤쫓았다. 유비가 당황한 가운데 달아나고 있는데 또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오나라 장수 정봉이었다. 그는 뒤쫓던 서성과 합세하여 유비를 앞뒤로 협공했다. 유비는 시겁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달아날 길이 없었다. 아, 내우는 여기까지였던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함성이 일더니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힘차게 뚫고 들어오는 크고 날렵한 젊은 장수가 있었다. 보니 다름 아닌 장포였다. 그는 유비를 구한 뒤 어림군을 이끌고 달아났다.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서 또 한 무리의 군사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바로 총나라 장수 부동이었다. 부동은 장포가 이끄는 어림군과 군사를 합쳐 앞으로 나아갔다. 등 뒤로는 오군이 계속 추격해오고 있었다. 유비가 먼저 도착한 산 이름은 마안산이었다. 장포와 부동은 유비에게 산으로 오를 것을 청했다. 그때 산 밑에서 함성이 다시 일더니 육손이 이끄는 대군이 마안산을 에워쌌다. 장포와 부용은 죽기를 각오하고 산어기를 막아냈다. 유비가 바라보니 들판에는 불빛이 까마득한 저쪽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쌓이는 시체는 흐르는 강물을 막을 정도였다.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오군이 또다시 사방에 불을 찔러 산을 태우자 촉군은 어지러이 도망쳤다. 유비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르며 허둥대고 있는데 치솟는 불길을 뚫고 한 장수가 기마병을 몇 대리고 산 위로 올라왔다. 보니 다름 아닌 관흥이었다. 관흥은 유비를 보자 땅에 엎드려 청했다. 사방에 불길이 번져오고 있으니 이곳에 오래 머무실 수 없나이다. 속히 백제성으로 피신하시어 군마를 다시 수습하소서. 유비가 물었다. 그럼 뒤는 누가 맡겠느냐? 신이 목숨을 걸고 맡겠나이다. 부동이 나섰다. 이에 유비는 해질 무렵 하산하기 시작했다. 관흥이 앞장서고 장포가 중간을 맡으며 부동이 뒤에 남아 적의 추격을 끊는 방식으로 유비를 보호하며 산을 내려갔다. 오군은 유비가 달아나는 것을 보자 공을 세우려고 저마다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추격해오는데 그 기세는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는 듯했다. 다급한 와중에도 누군가 소리치는 자가 있었다. 맞불을 놓아 오군의 추격을 막으소서. 이에 유비는 퍼뜩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모두 옷가지를 벗어 맞불을 놓아라. 유비의 영이 떨어지자 촉군들은 모두 전포와 갑옷을 벗어 길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여 추격하는 오군을 겨우 따돌리고 달아나는데 앞서가던 병사가 소리쳤다. 앞에 또 적병이 나타났사옵니다.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변을 따라와 함성을 올리며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나라 장수 주연이었다. 유비가 절망적인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아, 짐은 여기서 죽는 것인가? 이에 관흥과 장포가 혈로를 뚫으려고 말을 달려나갔으나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에 부상만 입고 돌아왔다. 그때 배후에서 다시 함성이 일며 육손이 이끄는 대군이 산골짜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유비가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동안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보니 앞쪽에서 하늘을 흔드는 함성과 함께 적장 주연의 군사들이 나뭇잎처럼 계곡으로 떨어지고 절벽 밑으로 줄줄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한때의 군마가 돌진에 들어오더니
어가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유비가 크게 기뻐하며 보니 바로 조은이었다. 아, 조자룡. 그대가 와주었구나. 밤을 새워 달려왔나이다. 그 무렵 서천 강주에 있던 조은은 촉군이 오군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다가 동남쪽 일대의 하늘을 찌르는 불빛을 보게 되었다. 깜짝 놀란 그는 척후병을 보내 정세를 정탐케 했다. 그 결과 뜻밖에도 유비가 포위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은은 분기탱천하여 돌격해 들어온 것이었다. 육소는 달려온 자가 조은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서둘러 퇴강령을 내렸다. 유비를 구출한 조은은 서둘러 백제성으로 달아났다. 같이 달아나던 유비가 조은에게 물었다. 짐은 위기를 벗어났다만 뒤에 남은 장수들과 병사들은 어찌하느냐. 적군이 뒤쫓고 있어 오래 지체할 수 없사옵니다. 우선 폐하께서 백제성에 들어가 쉬고 계시면 소신이 군사를 다시 이끌고 나가 다른 장수들을 구하여 오겠나이다. 알겠다. 이때 유비가 백제성에 거느리고 들어간 군사는 겨우 100여 명에 불과했다. 75만 대군이 단 1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참혹한 패배를 안겨준 육손의 뛰어난 전공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창 들고 불 지르며 이딴 군영 파니. 공공해진 유비는 백제성에 달아났네. 그 이름 하루아침 촉과 위 놀래키니 오왕 어찌 서생을 예우치 않겠는가. 육손이 유비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작전 계획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해진 적을 친다는 이 일대로의 계책이었다. 장수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계책이었지만 그의 승전을 뒷받침한 것은 판단의 깊이였다. 다른 장군들이 다 공격하자고 할 때 육손은 반대했고 육손이 공격하자고 할 때 다른 장군들은 다 반대했을 정도로 판단의 깊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제3장 정벌전에 나왔던 다른 신하들은 어찌 되었을까? 유비가 탈출하도록 뒤에서 오군의 추격을 막고 있던 부동은 결국 오군에게 사면팔방으로 포위되고 말았다. 그러자 정봉이 크게 외쳤다. 촉군은 죽은 자가 무수하고 항복한 자도 많다. 내 주인 유비도 이미 사로잡혔다. 이제 너는 힘도 붙이고 형세도 공궁한데 어찌 빨리 항복치 아니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듣자 부동은 크게 꾸짖었다. 나는 바로 한나라 장수이니라. 어찌 동호의 개들에게 항복을 한단 말이더냐. 유비는 한나라 왕실의 종친인 자신이 한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라 이름도 촉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 또한 자신을 한나라 장수라 한 것이다. 겹겹이 에워싸인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부동은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촉군도 그를 따라 달려나가 죽기로 싸웠다. 좌충우돌 100여 합이나 분투했지만 도저히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부동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로구나. 그리고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오병들에 둘러싸인 채 죽었다. 그의 최후를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일흥에서 오촉이 한판 크게 붙으니 육손이 꾀를 내어 불공격을 펼쳤네. 죽을 때도 의연히 동옥이라 호통친. 부동은 손색 없는 한나라 장군일세. 한편 황건과 함께 참모로 유비를 모시던 제주종사 정기는 공궁에 처한 유비를 살리기 위해 필마단기로 강변에 달려가 수군에게 나와 싸울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오군이 추격해오자 수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때 정기의 부하장수가 달려와서 외쳤다. 오군이 왔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자 정기가 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나는 주상을 따라 사운터로 나온 이래 한 번도 달아난 적이 없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군이 사방을 에워쌌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달아날 길이 없자 정기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는 정기가 극을 들고 싸우다가 오군이 함께 달려드는 바람에 전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그의 의로운 최후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총나라의 정기는 의기가 복받치어 스스로 자진하여 군왕께 보답했네. 위기에 처해서도 소신을 안 바꾸니 그리 얻은 명성은 만고의 향기롭네. 그때 오반과 장남은 일흥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습이 달려와 촉군이 패했음을 알렸다. 이에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구하러 갔다. 오나라 장수 소나는 그제서야 포위망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장남과 풍습 두 장수가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군이 쳐들어왔다.
뒤에서는 일응성을 빠져나온 손안이 군사를 이끌고 촉군을 추격해왔다. 이렇듯 앞뒤로 협공을 당하게 되니 장남과 풍습은 있는 힘을 다해 좌충우돌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지럽게 싸우다가 죽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풍습의 충성심은 비할 데 없고 장남의 의로움도 보기 드문데 모래톱서 싸우다 전사했으니 역사책에 그 이름 함께 전하네. 한편 오반은 겹겹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는 했으나 추격해온 오군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다행히 조은이 달려와서 구해주는 바람에 무사히 백제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유비의 요청으로 정벌전에 참가했던 오랑캐왕 사마가는 혼자 말을 타고 달아나다가 오나라 장수 주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20여합을 싸웠으나 결국 주태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총나라 장수 드로와 유영은 둘 다 오나라에 항복했다. 그와 함께 촉군 군영에 가득 쌓여있던 군량과 말먹이풀, 무기와 전쟁 도구도 모두 오나라 것이 되고 말았다. 또 총나라 장수와 병사들 가운데 항복한 자도 무수히 많았다. 이때 오나라에 있던 손부인은 유비가 효정에서 패하는 바람에 싸움터에서 전사했다는 헛소문을 듣자 수레를 몰고 강변으로 나갔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끝내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는 민간 전설을 토대로 삼국지연의의 개작자인 모종강이 집어넣은 이야기라지만 후세 사람은 그녀가 빠져 죽은 강가에 사당을 짓고 효의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도 남경 부근의 강기슭에 가면 손부인이 강물에 투신한 흔적과 사당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같은 그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싸움에 진 유비가 백제성 피신하자 부인은 오버듣고 홀로 목숨 끊으니 지금도 강가에는 비석이 남아있어 천추의 연려 이름 뚜렷이 드러내네. 제4장 한편 대승을 거둔 육소는 승전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촉군을 추격해갔다. 장강상류의 주요 관문인 기관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 다다르자 육소는 마리에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앞쪽 강가 산기슭에서 한바탕 살기가 하늘 높이 뻗쳐오르고 있었다. 이에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앞에 매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삼군은 가벼이 전진하지 말라. 그리고는 즉시 군사를 시별이나 후퇴시키고 지세가 평평하고 탁 트인 곳에 진세를 펼쳐 적군을 방어할 수 있게 한 다음 척후병을 내보내 살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살펴보도록 명했다. 얼마 후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그곳에 군사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육소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말에서 내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보았더니 그곳엔 분명 살기가 일고 있었다.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라. 육소는 척후병을 다시 내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척후병은 더 이상한 말을 했다. 그곳에 사람은커녕 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육손이 보니 해가 서산으로 지는데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살기는 더욱 등등했다. 이에 마음으로 주저하다가 이번에는 믿을 만한 신복을 다시 보내 살펴보도록 했다. 얼마 후 신복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강변에 8, 90군데의 돌무더기가 있을 뿐 사람이나 말은 없었습니다. 육손은 몹시 의아해하며 병사들을 시켜 그 고장 사람을 데려오도록 했다. 잠시 후 병사들이 그 고장 사람을 몇 데려오자 육손이 물었다. 저 돌무더기들은 대체 누가 쌓아놓은 거요? 어째서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돌무더기에서 살기가 솟구치는 것이요? 그러자 그 고장 사람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이곳 지명은 어북포입니다. 전에 제갈량이 동천으로 들어갈 때 이곳에 군사를 몰고 와서 돌을 주워다가 모래톱에 진세를 벌려놓았지요. 그때부터 늘 구름 같은 기운이 돌무더기 안에서 피어오르더군요. 그 말을 듣자 육손은 석진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수십 길을 거느리고 산 등성이로 올라갔다. 산비탈에 말을 세우고 석진을 내려다보니 사면팔방에 모두 문과 출입구가 나 있었다. 육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저건 사람을 홀리는 속임수일 뿐인데 무슨 대수란 말이냐? 그렇게 우습게 보고는 산비탈을 내려와 기마병 몇을 데리고 석진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자 같이 따라간 부하장수가 말했다. 날도 저물었으니 이만 돌아가시죠. 그 말에 육손도 진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삽시간에 모래가 날고 자갈이 구르면서 하늘을 가리고 땅을 뒤덮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 보이는 것이라곤 날카로운 칼처럼 삐죽삐죽 솟은 괴이한 돌들뿐이었다. 모래가 날고 흙이 일어나 산처럼 쌓이고
거세게 파도치며 뒤집히는 강물 소리는 마치 칼들이 부딪히고 북을 치는 소리 같았다. 육소는 크게 놀라 말했다. 아, 내가 제갈량이 계략에 빠졌구나. 그리고는 급히 빠져나가려 했으나 나갈 길이 없었다.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문득 한 노인이 말 앞에 나타나 웃으며 물었다. 장군은 이 진에서 나가고 싶소. 다급해진 육손이 청했다. 예, 어르신께서 저희들을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육손 일행이 그 노인을 따라가니 아무런 막힘없이 돌무더기로 만든 석진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산등성이까지 오자 육손이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위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 늙은이는 바로 제갈량의 장인되는 황승원이라 하오. 지난날 내 사위가 동천으로 들어갈 때 이곳에 석진을 쌓고 팔진도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소. 휴생상 두경사경계의 8문이 되풀이하여 둔갑을 하오.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히 10만정 예병에 견줄만 하오. 사위는 떠날 때 훗날 오나라 대장이 이 진에 빠져 헤맬 터이니 그를 절대 끄집어내 주지 말라고 내게 신신당부하였소. 그렇지만 오늘 나는 마침 산 위에 바위에 앉아 있다가 장군이 죽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진을 모르니 반드시 헤매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소. 평생 착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나인지라 장군이 이 진에 갇혀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소. 하여 특별히 사는 문으로 인도해 나오도록 한 것이요. 희한한 석진이었다. 이 같은 팔진도에 대해 송나라 때 편찬된 지리서 태평환후기에 보면 어복포의 남쪽 강여울에 제갈량이 쌓았던 높이 1.5m, 너비 16m의 돌무더기는 모두 64개로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돌무더기와 돌무더기 사이의 간격은 2.7m, 정중앙의 공간은 가로 세로 각각 1.5m씩이었다고 한다. 태평환후기를 편찬할 때만 해도 제갈량이 쌓았다는 이 석진은 아직 남아있었기에 어떤 것은 사람이 흩어놓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물에 잠기지만 겨울에 물이 빠지면 의연히 옛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기록이 보인다. 팔진도에 압도된 육손이 황승원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전에 이 진법을 배우셨습니까? 아니, 변화가 무궁하여 배울 수가 없었소. 그러자 육손은 황망히 말에서 내려 자신을 살려준 황승원에게 사례의 절을 올린 뒤 돌아갔다. 훗날 이 석진의 유적을 본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이렇게 읊었다. 공적은 새 나라를 덮었더랬고 명성은 팔진도로 완성됐지만 강물이 흘러가도 돌 안구름은 오나라 평정 못한 한때문일세. 군영으로 돌아온 육손은 홀로 탄식했다. 공명은 참으로 와룡이로구나.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는 군사를 물리라는 영을 내렸다. 육손이 언급한 와룡은 제갈량의 호이지만 그 뜻은 승천하기 전에 누워있는 용처럼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란 뜻이다. 철군 명령을 받자 장수들은 모두 반대했다. 싸움에 진 유비는 새가 다하여 겨우 성 하나를 사수하고 있을 뿐이니 승세를 타고 그를 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 이제 석진을 보고 물러나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육손이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석진이 두려워 물러나는 것이겠소. 위나라 국주 조비는 간사하기가 아비와 다를 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촉군을 추격해 간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노려 기습해 오리라고 보기 때문이오. 우리가 서천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급히 돌아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는 즉시 한장수에게 뒤를 맞게 한 뒤 자신은 대군을 통솔하여 돌아왔다. 군사를 물린 지 채 이틀이 되지 않았을 때다. 세 곳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아뢰입니다. 하고 급보를 잇따라 전했다. 위나라 장수 조인이 유수를 향해 출병하였습니다. 조인은 동부를 향해 출병하였습니다. 조진은 남군을 향해 출병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육손이 묻자 세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세 방면의 군사 수십만이 밤낮으로 진군하여 우리 국경에 도달하였는데 아직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육손이 웃으며 장군들을 향해 말했다. 내 짐작을 벗어나지는 아니하였소. 내 이미 영을 내려 그들을 막을 준비를 시켜놓았으니 걱정들 마시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